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꼰대의사의 정신과 얘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면, 흔히들 이제 수면제라고 얘기하죠. 또는 수면 유도제 이런 용어도 쓰는데요. 근데 그 용어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수면 약물의 명암 이런 밝은 부분 또 어두운 부분,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양쪽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슬립리스 인 아메리카에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선진국 병이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잠이 부족한 거죠. 현대인이 잠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잠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라는 건 사실 잠을 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뜻인 거의 반면에, 불면증이라는 건 사실은 시간이 주어지고 얼마든지 잠잘려면 잠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잠을 못 자는 이런 게 이제 불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불면증에도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을 못 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이제 지난 시간 몇 시간에 이어서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수면 습관의 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수면 습관을 고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불면증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이런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이제 수면제라든지 수면 유도제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실이기 때문에 이 수면에 사용되는 약물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진단이냐 혹은 불면증은 증상이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면증이 증상이라고 생각될 때는 수면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불면증을 생기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고쳐주는 게 이제 불면증의 치료 방법이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불면증이라는 거는 표피적으로 보이는 증상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증상으로서 불면증이 보일 때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증적인 치료인 수면 약물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면증이 증상이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자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면무호흡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기적 사지 운동 이상 장애 이런 주로 이제 흔히들 이제 수면 장애에서 얘기하는 그런 질환들이죠. 그런 질환들이 있을 때, 그런 원인이 있을 때 사실 불면증이 흔하고 굉장히 자주 깨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은 양압기를 한다든지 더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을 고쳐가야지, 수면무호흡이 있어서 잠을 자꾸 깨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해서 수면제를 쓰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오히려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수면제 이제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항불안제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호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무호흡증에 의해서 유발된 불면증을 치료하려고 수면제를 쓰다가 오히려 수면무호흡증이 더 악화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진단이냐 증상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사실은 불면증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불안 증상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불안증의 경우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의 경우는 오히려 과다 수면을 보이고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우울증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반응성 우울증에 있어서는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불면증이 아주 명백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 증상이나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 게 사실 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수면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불면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열대야에 준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보통 밤의 기온이 25도 이상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불면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온도라든지 주변 환경, 그 잠자는 어떤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게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에다가 약을 쓰는 경우 이거는 좋은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 수수께끼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불면증이 뒤에 숨은 다른 원인이 있고 불면증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냐, 아니면 이런 게 없는 불면증만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프라이머리 인솜니아, 1차성 불면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는 거를 구분하는 거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문장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임상에서 가짜 불면증이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낮에 낮잠 많이 자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만 있든지 기타 등등으로 활동 안 하고 운동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많이 안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수면 압력이 충분한 정도로 이렇게 이제 댐을 넘쳐서 물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수면 압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에 빠지게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수면제들은 그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날 아침에 되면 이제 수면제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방광기가 그거보다는 길어서 다음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수면 약물들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주간에 졸립다든지, 그다음에 머리가 집중이 안 되든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워낙에 에너지가 좋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충 극복이 된다고 그래도 나이가 든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낮에 활동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낮에 활동이 부족해지니까는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수면제를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죠. 그래서 요게 용어가 조금 세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가짜 불면증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봤지만은 임상 상황에서 진료실에서 가짜 불면증은 굉장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면증은 1차성 불면증보다는 증상이고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말씀드렸고 수면무호흡증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사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동반한 걱정, 근심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나 술, 담배, 야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뭐 통증들, 뭐 나이 든 사람 경우에 있어서 뭐 오십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만성 통증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다 보면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불면증이라는 거는 이제 24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7일 동안, 그래서 24 hours, 7 days,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은 24시간, 7일 동안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낮에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를 먹었을 때 낮에도 제대로 생활을 못 하고
밤에도 푹 먹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다음날 말씀드렸듯이 멍하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또 낮 동안의 생활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의 생활이 활발하지 않다 보면은 또 밤에 충분히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설사 잠을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얕게 주무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면이 가져오는 이제 우리 신체나 정신의 여러 가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또 낮에는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해도 참 불면증이 문제고,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잔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면제를 찾게 되는데, 그 수면제는 과연 좋기만 하냐, 또는 설사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강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이제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조금 요 약물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은 한번 드린 다음에 모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습관 조절이 뭔냐? 요거를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CBT 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뭔냐? 그다음에 수면 약물 복용이 뭔냐? 뭐가 이제 더 우선권을 가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면 습관의 힘을 먼저 얘기했듯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면 약물 복용보다는 수면 습관 조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설사 수면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있더라도 수면 습관 조절은 반드시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단순히 제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한 걸로 보면, 이제 수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면에 있어서 1차적인 치료는 수면제 복용이 아니라 저런 수면 습관 조절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불면증을 시기별로 구분을 할 때는 일주일 이내 불면증, 이제 일과성 불면증, 그다음에 대략 한 달을 넘지 않을 때 이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기 불면증,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1개월이 넘어가면 만성 불면증 혹은 장기 불면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1개월이 넘는 만성 불면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얘기하면 만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수면제 사용이 일차적인 선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수면제 사용하게 되면 뭐 의존이라든지 금단이라든지 습관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부분이 아니고요. 또 그런 걸 다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수면제가 보여주는 효과보다는 수면 습관 조절이 보여주는 효과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수면 습관 조절이 먼저다. 이게 여러 이제 학회들이나 수면 연구하는 이제 그 서사이어티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수면 습관 조절이 먼저지만 현실적으로 수면 약물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아냐면은 사실은 스틸록스,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물이 전체 의학에서 처방되는 약물 중에서 한 60등 정도 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 품목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수면제는 1차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수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면제를 그렇게 뭐 막 두 손 들어서 찬성하지 않는 이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뒤에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면제는 잠을 들게 하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 반감기가 긴, 어느 정도 긴 약물들은 잠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잠을 지속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면 시간을 늘려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수면제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면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적인 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파 수면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서파수면 상태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다 이제 펌프질을 해갖고 그 베타아밀로이드 프로틴을 다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낮 동안의 기억이 이제 해마라는 데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그게 이제 오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바뀌려면은 그게 이제 기억이 말하자면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서파수면의 그 큰 파형을 따라서 대뇌피질로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뭐 생리적인 얘기는 아니고 비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깊은 잠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꿈이 굉장히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이라든지,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을 유도하는 수면제는 이제 워낙에 돈이 되니까 제약회사에서도 뭐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만족하는 그런 수면제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잠을 들게 하지만은 주로 얕은 잠을 들게 하고 그게 지속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거지, 깊은 잠을 들게 한다든지 꿈을 이제 제대로 꾸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수면제를 드실 때 드시더라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약물 뭐 졸피뎀 질문들 많이들 하시고 이러는데요. 일단은 수면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열거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수면제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수면제들은 이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요건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이거의 신호를 받는 게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에 가바 A가 있고 가바 B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가바 A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는 수용초 중에서 A 타입, 여기에 작용하는 이제 수면 약물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써왔던 신경안정제 또는 항불안제라고 하는 약물들 중에서 반감기나 그 다음에 작용 시간이 빠른 약물들의 일부들이 이제 수면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총칭해서 벤조다이제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졸피뎀이라는 약물은 역시 가바의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뭐 자낙스라든지 아티반이라든지 리보트릴이라든지 이런 벤조다이제핀이랑 작용하는 부위는 똑같은데, 이 화학적인 구조가 벤조다이제핀이라는 그런 케미컬 클래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non-벤조다이제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약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 얘기해서 이제 졸피뎀, 잘레프크론, 그다음에 조피클론에서 이성질체를 만 뽑아서 만든 게 이제 S조피클론이라서 다 이제 첫 글자가 Z자로 시작을 해서 Z드럭이라고 그래서 요게 대략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시될 때는 이 벤조다이제핀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부작용들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약물들이 한 20년쯤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벤조다이제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여기서도 대부분 다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전한 약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Z드럭,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졸피뎀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는 이 졸피뎀만이 또 조금 더 그 빈도가 높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벤조다이제핀이랑 Z드럭들이 작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수면 약물은 가바의 수용체 작용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제 전문의약품이라고 해서 이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쓰이는 약물이고, 향정신성
치료성 의약품이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런 약물들입니다. 반면에 그 항히스타민제, 그래서 이게 이제 감기약 같은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액티피드 경우는 뭐 슈도에페드린이라고 그래서 좀 성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항히스타민제가 사실은 감기약 먹으면 졸리듯이 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신체에서 각성을 유도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는다. 그래서 이제 안티히스타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들이 졸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에 있어서는 부작용이지만 수면 약물로서는 이제 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항우울제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트라조돈이라든지 머타자핀, 그 다음에 아미트리프틸린 이런 항우울제들이 이제 그 수면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항정신성 약물, 대표적으로 이제 세로켈, 코타이핀이라는 약물들을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이제 논의로서는 이런 항우울제라 이런 코티아피 같은 항정신성 약물이 왜 이제 수면 작용을 있느냐 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상에서 많이 써보고 이제 이런 약물들을 접하다 보면 결국은 확실한 거는 이런 약물들 중에서 잠자는 데 쓰이는 약물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항히스타민 작용, 그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H1 수용체의 기량작용이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우울제 같은 거는 우울함은 불면을 초래하니까요. 항우울제를 쓰면 우울을 없애서 불면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 항우울제 중에서도 H1 수용체 기량작용이 있는 것은 그 작용 때문에도 잠을 자게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듀얼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이런 것들은 다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약물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생각을 하시자면 이제 수면 약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이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약물로 가바의 수용체 작용체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뭐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약물. 물론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은 당연히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이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수면제로서 흔히 분류되고, 사실은 멜라토닌이라는 게 이제 밤이 되면 저절로 분비되고, 그게 이제 수면을 개시하고, 그 다음에 잠을 들게 되면 계속 수면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적고 굉장히 좋은 약물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막상 쓰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충분히 멜라토닌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쓰면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일부 제한적인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렉신 기량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4가지 정도 약물이 시판되고 있고, 올렉신 기량제 그 작용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수용체 작용제 보다는 조금 더 잠을 자게 하는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그다지 뚜렷한 또 아주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간 관계도 있어서 따로 질문이 있지 않는 한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신 질문들을 조금 소화를 하고 다시 진도를 뽑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 먹고 있었는데 끊었는데 괜찮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게 둘 다 끊으셨는지 하나만 끊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면제는요, 원칙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그 잠자기가 힘들고 몇 년째 또는 뭐 수십 년째 고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사가 잘 관리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수면에 있어서는 1개월을
넘을 필요도 없고 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이 있을 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자체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끊는 순서는 수면제를 먼저 끊는 게 맞고요.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조금 더 지속한 다음에 우울 증상도 충분히 조절이 된 다음에는 항우울제도 조절을 해가는 과정을 겪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프뎀을 복용하다 끊는 경우가 많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할 때는 졸피뎀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들은 이제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뭐 실제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걱정하고 그렇지만 정 잠이 안 올 때 또는 꼭 잠을 자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중요한 발표나 업무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잠을 못 자서 제대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외국에 가서 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잠이 안 온다. 근데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스틸록스를 쓰게 되면 물론 멜라토닌 시차 문제는 멜라토닌 같은 거 쓰기도 하지만요. 그런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없어진다면은 사실 뭐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은 다시 불면증이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사실은 교감신경 톤이 다시 떨어지니까 다시는 수면제 쓸 이유가 없죠.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스틸록스가 작용하는 가장 베스트한 그런 차지해야 되는 위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게 쓰면은 당연히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끊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필요할 때 쓰면 됩니다. 근데 저게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졸피뎀을 오래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 알로 안 되는 경우에 두 알을 쓰고 두 알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그러면 사실은 안 되지만 여기저기 처방받아서 매달씩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거는 이제 의존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유도제도 내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수면 유도제라는 게 사실은 족보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면 유도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일반 의약품이요. 그러니까 항히스타민 제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물들요. 내성이 있느냐 그러면 내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벤조다이제핀 계통보다는 내성이 확실히 적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사실은 내성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수면 유도제라는 건 대개는 이제 반감기가 벤조다이제핀보다는 긴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모타자핀 같은 거는 이제 항우울제지만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타자핀이 또 꽤 강력한 항우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울 증상에도 도움이 되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꽤 적절한 약물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런 수면 유도제가 다음날 낮에도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사실 내성이라는 거 오랜 기간 썼을 때 생기는 부분이니까 적절한 기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수면이랑 직접적인 관계 있는 질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부정맥과 공황장애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오른쪽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부정맥뿐만 아니라 이제 판막 질환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내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저 판막의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공황장애랑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정맥이 있을 때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에서도 부정맥과 공황장애는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진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부정맥이라든지 공황장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인 상황들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그럼에도 뭐 공황장애 증상 비슷하게 보일 수 있고 부정맥이 있을 때도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있고 의외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그게 마치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저게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둘을 감별 진단을 해서 각각에 맞는 진단에 입각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고멜라틴 질문이 있는데 아고멜라토닌과 멜라토닌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건데요. 아고멜라틴은 사실 이제 멜라토닌의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유도체이기는 한데요. 저거는 이제 항우울제로 사용이 되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고멜라토닌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간독성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수처리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제 멜라토닌을 쓰고요. 저게 이제 한국에서 발매된 약으로는 이제 서카딘이라는 약이 이제 멜라토닌 제제가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서방형 제제고요. 미국에서 이제 또는 이제 처방 없이 쓰는 약물은 이제 속발형 제제가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증 때문에 서트랄린 그로민 복용한 이후로 밤엔 수면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로민 경우는 저거 이제 강박증에 서트랄린도 쓰긴 하지만은 사실은 오래된 약물이지만은 강박증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효과가 좋은 약물입니다. 근데 그로민이 뭐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게 좀 졸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트랄린은 아침에 쓰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서트랄린 먹고도 졸리긴 하지만 그로민은 사실은 밤에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게 이제 그로민을 아침에 썼다면 그로민 때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낮에 활동이 좀 저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로물질이 들 쌓이니까는 밤에,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밤으로 이동해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얕은 잠을 자게 되니까 사소한 자극에도 뭐 요즘처럼 뭐 열대어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얕은 잠을 자게 되니까 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로민을 좀 밤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에 알프람, 라제팜도 아마 벤조다이제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트라조돈이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지만 뭐 25ml 정도 쓰는 데서는 항우울 작용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세핀도 아주 오래된 항우울제인데 저것도 이제 엔티히스타민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보세요. 이제 그로민이 그렇죠. 알프람이 그렇죠. 라제팜이 그렇죠. 트라조돈이 그렇죠. 도세핀이 그렇죠. 그러면 5가지 약물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제 수면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밤에 그 잠잘 때 쓰는 약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리고 저 중에 일부 약물들은 방광기가 꽤 긴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게 다음 날까지 남아서 낮에 멍하고 활동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는 또 약을 더 먹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을 많이 처방한 이후에 수면 유지도 잘 안 되고 낮에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 드려서 약물을 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수면 습관을 잘 교정하는 거, 거기에는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특히 이제 운동을 포함해서 운동은 좀 땀 흘릴 정도로 숨찰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어떤 스케줄을 다시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은수님께서 트라조돈을 12.5 드시고 그 다음에 벨라팍신을 37.5ml를 20년 동안 복용하셨다. 부작용이 없느냐?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25ml 복용하다 반으로 줄여 먹는 게 잘 주무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어쩌면 25ml 복용하면 다음날 좀 약기운이 남아서 좀 멍한 게 있어서 줄여서 드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트라조돈은 저 정도 용량에서는 뭐 내성이라는 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내성이 없다는 거는 끊어도 금단 증상이 잘 안 생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면 습관, 운동 포함해서 조절을 하시면서 트라조돈도 좀
뭐 끊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저 것만 봐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번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게 어려우시다면 좀 잠이 안 올 것 같은 날은 12.5 드시고, 오늘은 좀 활동도 많이 해서 잘 주무실 수 있겠다 그런 날은 트라조돈을 좀 스킵하시고 이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멜라톤과 리보트리를 수명 전에 복용해야 된다, 장기전과 복용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리볼트가 아마 리보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약은 아닙니다, 리보트리. 왜냐하면 벤조다이아zepine에서 보통 리보트리 이제 0.5ml 쓰는데요. 물론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에서 리보트리를 많이 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리보트리를 썼을 때 렘 수면을 줄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사실은 수면제가 가지는 문제가 렘을 충분히 못 취하게 하고 렘 수면을 줄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보트리 세다고 본다면 사실은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 리보트리 쓰는 거는 이제 치료제로서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의 질을 좋게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보트리 0.5ml를 흔히들 많이 쓰시는데, 저거는 조금 다른 벤조다이아제핀에 대해서 조금 약물 용량이 많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그다음에 리보트릴이 방광기가 또 꽤 깁니다.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낮에 좀 멍하고, 또 의존성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리보트릴에 남용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봐서요. 저거는 조금 다른 약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수면 습관 교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6분이 돼가고 있네요. 질문들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조금 말씀드릴 거를 더 말씀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벤조다이아제핀을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졸피뎀 G 드럭을 쓰는 거는 요거 수면 효과를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약들이 이런 수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잘 쓰면은 작용이고 못 쓰면 부작용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수면 효과라는 거는 진정작용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진정작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멍하다든지, 그 다음에 처진다든지, 무겁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성이 좀 저하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세더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데이션이 없는 수면제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수면제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벤조다이아제핀은 이제 항불안제로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제트 드러그들이 히프노틱, 그러니까 수면 작용만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 된 약물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지만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 증상을 해소시킨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작용에 가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들 썼을 때 기억 상실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임상에 의용하는 건, 여러분도 이제 위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수면 마취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이제 내시경 하면 굉장히 괴롭고 그 기억이 남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다졸람이라는 걸 쓰면 아주 급속도로 잠이 들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사실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면 마취제가 작용한 다음에 깨고 나서는 그때 이제 겪었던 기억들이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다졸라, 그러니까 수면 마취제가 완전히 안 깬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끝내고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차를 몰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임상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부작용으로서 기억상실이 작동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벤조다이제핀이라는 게 기억을 저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되려면 해마에 있던 그날의 단기 기억이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대뇌피질을 옮겨가는데, 이런 벤조다이제핀을 쓰게 되면 그런 깊은 수면을 없애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기억 저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발륨 같은 물질들이 그런데 근육이완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근육이 아프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 발륨 쓰기도 하는데 근육이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이제 아까 리보트릴이 렘 수면장애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경련에서 항경련제로 쓰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실조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탁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노인분들한테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잠에서 깼을 때 이제 벤조다이제핀은 그냥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잠에서 덜 깼기 때문에 비틀비틀하기도 하지만 벤조다이제핀이 가지는 작용이 어떤 근육이 조화롭게 운동을 못하게 하는, 좀 뒤뚱뒤뚱하게 하는 이런 실조증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외로 노인분들한테 저 수면제를 썼을 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의 경우에 이제 골절, 특히 뭐 대퇴골 골절이라든지 힙 골절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약물을 쓸 때 아예 법적으로 권장하는 게 스틸록스 같은 것도 반알만 써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벤조다이제핀들의 흔한 부작용,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쓸 때 쓰더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수면 약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쭉 말씀드린 게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센셜하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하고, 근데 그 수면 조절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섬세한 거를 좀 다소 무식하고 투박한 이런 대충 작용하는 약물을 쓰는 거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제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이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실은 가바를 우리한테 먹으면 이렇게 복잡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바가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가바 A 수용체는 가바 B 수용체랑 달리 이 세포 막에 이제 이온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가바라든지 벤조다이제핀이라든지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리간드가 결합하는 수용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온 채널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리간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있고, 요게 이제 리간드가 붙어서 수용체가 요게 결합해서 안쪽으로 신호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작용이 빠릅니다. 작용이 빠르다는 건 임상적으로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30분 이내에 작용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좋은데, 대체로 작용이 빠른 약물들이 의존성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습관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생리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가버가 이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 이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을 말하자면 넓게 열어줍니다. 넓게 열어주면 클로라이드가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 세포 내가
더 음전화를 띠게 되는 그런 과분극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요 이제 빨갛게 된 게 요 이제 화살표가 어디로 이제 가바의 그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전달되느냐를 그려주는 그림인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요 뇌의 안쪽의 중심부에서 주로 시작해서 온 뇌에 손에까지 포함해서 다 퍼지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요게 작동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그냥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억압할 때 얻어 걸리는 게 이제 수면이다. 뭐 대충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쨌든 잠을 재우는 건 사실인데 이 가바라는 건 아미노산인데 사실은 지용성 아미노산이 아니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바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기는 하지만 실제로 뇌에 도달하는 거는 소량이어서 어떤 의약품 수준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이 벤조다이제핀이라든지 졸피뎀 같은 거는 사실은 요 가바가 작용하는 수용체 부위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 A형이 알파랑 감마가 있는데 가바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요 관간에 이제 결합을 하고 반면에 벤조다이제핀이나 졸피뎀은 이 알파랑 감마가 있는 요 틈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결합하게 되면 가바가 이 이온 채널을 넓히는 거에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가바의 역할을 도와서 가바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바가 없이는 저 벤조다이제핀이 수면 작용을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바라는 게 뇌에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럴 일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생리적인 작용을 여러분들께서 뭐 이해하실 거는 뭐 전혀 없고요. 근데 큰 틀에서 이런 약물들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가바 수용체의 특성상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벤조다이제핀들이 부작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전체적으로 그냥 퉁쳐서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그 사방에 못이 보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망치로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너무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망치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게 뭐 망치든 모루든 뭐 벽돌이든 다 가서 불면증 치료하는데 쓰게 되는 이런 역할이 좀 시니컬한 얘기이긴 하지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수면제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시겠지만 수면 약물이 생체 시기 수면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모델이 한 40년 됐지만 이미 이거는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11시쯤 자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이유는 한 16시간 정도 낮에 운동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여서 요 댐을 넘게 되는 이런 수위에 도달하고 이제 말하자면 제방이 터진다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잠이 쏟아지게 됨으로써 순식간에 깨 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게 되고요. 근데 요 시간쯤이 우리가 각성 욕구가 있는데 이건 빛이 없더라도 말하자면 동굴 속에서 생활하더라도 새벽 4시쯤이 각성 욕구가 가장 낮은 시점이고 오후 4시가 각성 욕구가 가장 높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시쯤 되면 각성 욕구가 최저점은 아니지만 꽤 아래로 떨어져 있고 수면 욕구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때 잠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개발된 수면 약물들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면 욕구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수면 약물이 있느냐, 이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건데 요거는 있기는 하죠. 멜라토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사실은 요 시점쯤 돼서 뒤에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드라큘라 호르몬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가 뉘엿뉘엿질 이런 석양 무렵이 되면은 이제 드라큘라가 출몰을 하려고 이제 출몰할 준비를 하는 시간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더라도 석양이 되면 이제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한밤중에는 이제 멜라토닌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시기라서 사실은 이제 멜라토닌을 분비를 시켜준다든지 혹은 빛을 빨리 쬐어준다든지 늦게 쬐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멜라토닌과 빛이 또 상관관계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생체 시계를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심한 불면증에서 멜라토닌은 그다지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면 약물이 생체 시계나 수면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 오전 중에는 활동이 안 왔기 때문에 수면 욕구가 별로 안 쌓인 시점이고, 그 다음에 오전이 되면 새벽 4시에 각성 욕구가 가장 낮다가 뭐 7시, 10시쯤 되면 각성 욕구가 상당 부분 올라간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뭐 벤조다이제핀이나 졸피뎀을 먹으면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에 뭐 밤을 새워서 근무하신 분들은 사실 오전에 주무셔야 또 밤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면제 같은 걸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는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투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이 시간에는 계속 깨어 있도록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제에 있어서는 잠을 자게 하는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몽유병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든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쉬프트 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일하고 또 뭐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수면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제 50분이 다 돼서요. 질문들은 제가 이제 모았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수면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어서 모았다가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한 5분 시간 정도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수면 약물의 조건은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약 먹고 한 30분 안에 잠자야 좋으니까요. 약이 빨리 흡수되고 빠른 수면 유도가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적절해서 다음날 아침에 깨면은 약의 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반감기가 짧으면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는 그런 반감기 약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물이 신속 흡수가 되면 잠을 들게는 하는데 잠을 지속하게 못하게 해서 잠을 자꾸 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반감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이 호흡업체를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잘 선택하게 되면 이미 기존에 판매하는 약물들이 이런 것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파랗게 그려드린 거는 다음날 낮에 잔류 증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건데 사실은 반감기가 짧은 약물은 다음날 낮에 잔류 증상이 없기는 한데 대부분에 쓰는 약물들은 잔류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아도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면증은 24시간 사실상 지속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잔류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해서는 밤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낮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면 구조의 보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게 사실은 이상적인 약물의 조건이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한다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저 수면 구조를 좋게 하는 약물이 없을 뿐더러 기존이 가지고 있는 수면 구조도 망가뜨리는 약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역시 아쉽게도 서파 수면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든지 서파 수면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서파 수면을 없애는 쪽으로 수면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용어들에서는 조금씩 구분이 됩니다만 큰 틀에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내성, 의존, 중독, 금단, 습관성, 그 다음에 반동성 불면증이라는 건 약을 안 썼을 때 바로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불면증이 해결돼서 또는 1개월 이상 약을 먹게 돼서 약을 끊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약을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서 쓰는 분들 또 그럴 가능성이 적은 분들한테는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떤 분들에는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저런 벤조다이제핀 약물,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물들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하고 약을 처방하고 약을 드시는 동안에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잘레플론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반감기가 여기가 이제 반감기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에 하면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시간이 지나면 50%만 남고 2시간이 지나면 25%고 3시간이면 12.5%고 4시간이면 6.25%쯤 남죠. 그러면 6.25%면 사실은 별로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에 보통 깨는 분이 잠을 너무 못 자서 새벽 2시에 깼다. 그러면은 6시에 깰 시간까지 4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때 잘레프론을 드시게 되면 잠을 다시 들게 되겠죠. 그리고 4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6.25%만 남게 되니까요. 그렇죠. 6.25%만 남게 되니까는 행오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 잘레크론이 수면을 지속시키는 역할이 없어서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은 별로 많이 팔리지 않은 이런 약물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다졸람 같은 약물도 저 반감기가 그래서 굉장히 짧은 약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다음에 이제 졸피뎀이 반감기도 꽤 짧은 걸로 돼 있죠. 그다음에 트리아졸람이라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저게 이제 판매 금지가 됐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짧은 약물들이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좀 황당한 부작용들이 할시온의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는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트리아졸람 경우는 한 번 처방에 3주 이상 안 되게 돼 있고 이제 졸피뎀 같은 경우는 28일 이상이 안 되게 돼 있는 이제 이런 약물이 되겠죠. 그 이유는 한마디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가 짧은 거에서 비롯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오늘 오후 11시 외부 라이브가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뭐 조금 시간 조절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또 질문이 많아서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은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